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합격 오쌤의 환경공학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기사 필기 2018년 3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알칼리도에 관한 반응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알칼리도에 대한 반응은 1번부터 3번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반응들은 제가 한번 개념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게 되면 H2CO3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탄산 이온과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발생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탄산 이온이 중탄산 이온이 분해되면 CO 탄산과 수소가 발생되고, 자, 이때 탄산과 물과 반응하게 되면 중탄산과 OH가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이때 알칼리도 유발 물질인 중탄산, 탄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소수성 콜로이드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소수성은 어떤 식으로 암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자, 소연이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염에 민감합니다. 자, 소수성 콜로이드는 현탁성이고 현탁 상태이며 다이어트에 민감하기 때문에 염에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염에 아주 민감하고 물에 반발하는 성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성은 친수성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친수성과 반대. 자, 그리고 소량의 염을 첨가하여도 응결 침전이 됩니다. 따라서 물속에 에멀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친수성 상태에 대한 특성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모 박스를 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반응식을 이용해서 OH가 얼만큼 발생하는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반응식을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OH2가 물속에서 분해되면 어떻게 분해가 되냐면 CaE 플러스와 두 개의 수산화 이온이 발생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CaOH2와 수산화 이온은 1대2로 반응하기 때문에 CaOH의 몰농도의 2배를 해준 게 수산화 이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CaOH2의 몰농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몰농도를 구해보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줄을 하나 긋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농도 단위가 나와있기 때문에 2000mg/L. 자, 그 다음에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세제곱 미리그램 다음에 그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aOH의 분자량은 74이기 때문에 74g당 1몰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이때 몰농도를 계산하게 되면 0.027 몰농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때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는 CaOH2의 몰농도의 2배이기 때문에 관계식에서 그대로 2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pH는 14 로그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냐면 14 로그 0.027의 2배만큼의 몰비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이때 pH 값은 12.7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자, 이런 반응식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는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수원의 종류 중 지하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네요. 자, 지하수는 지표수와 비교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땅 속에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수온 변동이 적고 탁도가 낮죠. 자, 왜냐하면 모래에 의해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탁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생물이 거의 없고 오염물이 적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유속이 빠르다고 했는데 물속에서 통과하는 물이기 때문에 유속이 느립니다. 그 다음에 광역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 정화되는데 오랜 기간 소모된다. 자, 이때는 광역적인이 아니라 국지적인입니다. 국지적.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질 중 이온화도가 가장 큰 것은 나와 있는데, 자, 이온화도는 강산, 강염기일수록 크기 때문에 강산인 질산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0번. 카드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카드뮴 하면 이따이 병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는 이것을 골연화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골연화증도 발생하게 되고, 골연화증은 칼슘 대사 기능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골연화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판코니시 증후군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헌터 루셀 장애는 수은에 의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상수도 시설인 완속 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네요. 1번 여과지 깊이는 하부 집수장치의 높이에 자갈층 두께와 모래층 두께까지 더해서 2.5에서 3.5m를 표준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자갈층 두께와 모래층 두께, 그리고 모래면 위에 수심과 여유고까지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 기타 여과 속도와 모래층의 두께, 그리고 여과지의 모래면 위에 수심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설지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계획 우수량 산정 시 고려해야 되는 하수 관로의 설계 강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10년에서 30년 빈도죠. 자, 이때 연수가 나왔을 때는 이 해당 연에 대한 걸 다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32번 문제입니다. 상수도 취수 관거의 취수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네요. 자, 1번. 높이는 배사문의 바닥 높이보다 0.5에서 1m 이상 높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물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갇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벽에 부딪혀서 일정량의 여기 퇴적이 됩니다. 토사가 퇴적이 됩니다. 쌓이게 되는 것이죠. 쌓이게 되면 이 토사들이 쌓이게 되면 이때 바로 물을 취수하게 되면 이 토사들이 같이 빨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0.5에서 1m 이상 높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자, 비교 회전도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이거는 비교적 쉽기 때문에 한번 더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회전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NS는 회전도 곱하기 전향정 분의 유량인데 이때 지수가 1, 2, 3, 4였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미니트 단위로 맞춰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규정 회전수는 세크 단위, 그 다음에 유량 단위도 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미니트 단위로 환산한 후에 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규정 회전수를 이제 회 퍼 미니트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10회 퍼 세크에다가 어떤 걸 곱해주면 되냐면 미니트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60세크 퍼 미니트를 해주게 되면 600이 됩니다. 600회 퍼 미니트가 되고, 자, 두 번째 유량 또한 단위 환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량을 미터 세제곱 퍼 미니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0.3 미터 세제곱 퍼 세크에 마찬가지로 60세크 퍼 미니트를 곱해줍니다. 따라서 이때는 18m 세제곱 퍼 미니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단위 환산을 한 후에 대입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NS의 값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761.31회 퍼 미니트가 나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수질 환경 기사는 단위 환산 그리고 단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CGS나 MKS로 맞춰주긴 하지만 이처럼 비교 회전도를 구할 때는 RPM 단위는 미니트 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니트 단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CGS와 MKS도 중요하지만 회전도를 할 때는 미니트 단위를 맞춰준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39번 문제입니다. 관로의 접합과 관련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접합의 종류에는 관의 머리를 맞추는 관정접합, 그리고 중심을 맞추는 관중심접합, 그리고 수면을 일치하는 수면접합, 그리고 관의 밑부분을 맞추는 관저접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 자, 2번. 골로의 광경이 변화하는 경우의 접합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수면 접합 또는 관정 접합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자, 3번. 두 개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중심 교각은 되도록 60도보다 작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60도 이상이 되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60도 이하를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도 한번 보기를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3번 문제. 자, 호기성 미생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반응은, 자, 포도당 먼저 글루코스를 보게 되면 C6, H12, O6에서 호기성 미생물 즉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이때는 6개의 CO2와 6개의 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때 포도당은 알코올이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초산도 메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보게 되면 아질산염이 질산염으로 되는 거는 호기성 상태에서 변하게 됩니다. 즉 NO2 아질산은 산소가 하나 달라붙어서 질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호기성 생물에 의해서 반응이 되는 반응이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SVI 구하는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45번을 보게 되면 SVI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냐면 mLSS 농도가 나와 있고 1리터 실린더에 30분 동안 침전시킨 후 슬러지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SV는 어떤 값을 대입하냐면 밀리리터 퍼 리터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SVI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mLSS 분의 SV 밀리리터 퍼 리터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3000분의 SV는 150ml이기 때문에 150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이때는 5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50은 정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 50보다 낮아지게 되면 핀플럭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SVI 값을 좀 더 올려주는 게 안전한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4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모 박스를 쳐서 계산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7번 문제. 인구가 10,000명인 마을에서, 자, 중요한 부분을 다 일단 체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인구가 10,000명인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장에서 저율 혐기성 소화조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생슬러지 발생량은 0.11kg/in1이며 휘발성 고형물은 건조 고형물의 70%, 그리고 가스 발생량은 0.94m 세제곱 vs kg이고 휘발성 고형물의 65%가 소화된다면 일일 가스 발생량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검은색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단위 환산으로 풀어본다고 했는데 단위 환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일일 가스 발생량, 유량으로 보겠습니다. 일일 가스 발생량 미터 세제곱 퍼 데이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줄을 긋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지금 대입해야 될 게 뭐냐면 발생량을 기준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생량은 0.11 kg per in 1이니까 day라고 놓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때 in 단위를 주어주기 위해서 10,000명을 먼저 곱해줍니다. 따라서 10,000명, 10,000인을 곱해서 in 단위를 지워주고, 그리고 이 킬로그램 단위를 바꿔주기 전에, 자, 지금 보게 되면 생슬러지가 발생했을 때가 킬로그램입니다. 자, 이때 그래서 이때는 생슬러지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휘발성 고형물은 건조 고형물의 70%였기 때문에 이때 건조 고형물 기준의 생슬러지의 70%만 해당됩니다. 즉 100만큼의 슬러지가 있다면 70만큼의 휘발성 고형물이 발생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가스의 발생량은 0.94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휘발성 고형물의 65%가 소화되면서 가스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중에서 65%가 소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량을 보게 되면 킬로그램 VSS당 얼만큼이 발생되냐면 0.94 미터 세제곱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위 환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470.47 미터 세제곱 퍼 데이입니다. 자, 이처럼 단위 환산으로 풀 수 있지만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의를 보고 풀면서 자,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 자, 완속여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자,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시스템의 신뢰성이 높고 양질의 음용수를 얻을 수 있다. 자, 완속여가는 급속여가보다 처리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수량과 탁질의 급격한 부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자, 부하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천천히 처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운전자를 필요하지 않고 최소한의 전력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 보기. 4번은 여과질을 간헐적으로 사용해도 양질의 여과수를 얻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간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미생물의 처리 기능이 떨어지므로 여과수의 수질 또한 저하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5번 문제입니다. 폐수 처리로부터 질소 물질을 제거하는 주요 물리화학적 방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포스트립 방법은 대표적인 인 제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데, 자, 2번 암모니아 스트링법, 공기 스트링법은 제가 배워드렸죠. 자, 공기를 주입해서 암모니아를 탈기시켜서 질소를 날려버리는 방식.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가점 염소 처리법은 염소를 주입함으로 해서 암모니아를 처리해서 탈제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온 교환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모 박스를 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환산으로 풀 수 있어요. 단위 환산. 단위 환산이긴 한데 지금 보게 되면 농축조의 직경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나와 있는 게 고형물의 부하량입니다. 자, 그럼 고형물의 부하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고형물의 부하량. 부하량 지금 단위를 잘 보게 되면 킬로그램 퍼 데이는 보통 농도와 유량을 곱해서 많이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고형물의 부하량은 단면적 분의 유량 곱하기 농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고형물의 양은 1000kg이 나와 있고, 자, 하루에 생성되는 고형물의 양이기 때문에 1000kg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QC라는 값이 바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000kg per day가 바로 고형물의 부하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게 되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면적은 원형에 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농축조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면적은 고형물 부하량분의 유량 곱하기 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1000kg per day는 Q 곱하기 C고 그 다음에 고형물 부하량은 2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40 미터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농축조의 직경 D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D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바꿔주면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D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루트 4a 나누기 파이라고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값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파이분의 4 곱하기 40m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7.14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 부하량 단위는 많이 보셔야 되고, 자, 킬로그램 퍼 데이가 나왔다는 것은 농도 곱하기 유량이다. 근데 지금 유량과 농도가 안 나와 있고 바로 하루에 생성되는 고형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61번 문제입니다. 자, 61번 문제도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네모를 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직각 삼각외어의 유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각 삼각외어의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Q는 어떤 식을 이용하냐면 K, 유량 계수, 그 다음에 H에 5 나누기 2분의 5제곱입니다. 자, 지금 근데 유량계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량계수 값의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h 값은 무엇이냐면 웨어의 수두입니다. 그래서 h에는 0.25를 대입하면 되고, 자, 이때 d는 무엇이었냐면 수로의 밑면에서 절단 하부점까지 높이입니다. 따라서 d에는 0.7 대입, 그 다음에 b는 폭이기 때문에 0.8 대입, h에는 0.25를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k 값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k는 83.285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량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유량 Q는 83.2859 곱하기 지금 웨어의 수두가 0.2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0.25에 2분의 5제곱을 하게 되면 이때의 값은 2.6 미터 세제곱 퍼 미니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자, 각각의 인자들이 어떤 것을 대입해야 되는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8번 문제. 자, 시료 중에 분석 대상물의 농도가 낮거나 복잡한 매질 중에 분석 대상물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전처리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이것은 용매 추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이제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여기 문제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용매 추출법은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7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의 시료 채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자, 하천의 단면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수면의 지점과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할 자유의 수면촉을 2등분한 각각의 지점의 수면으로부터 수식 2m 미만인 곳에서 수심 3분의 1 지점에서 2m 이상, 그러니까 2m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여기에 물이 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높이를, 이때 수심을 2m라고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선들을 몇 개 그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여기에 긋고 이런 식으로 그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1번과 2번을 비교해 보면, 자, 2m가 안 되는 지점일 때는 3분의 1 지점, 즉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위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채취를 하는 것이고, 자, 1번과 같이 2m가 2m 이상일 때는, 자, 3분의 1 지점과 3분의 2 지점을 보게 되면 3분의 1과 3분의 2에 둘 다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2m가 넘을 때는 수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2m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상하수도를 보면 2m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2m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2번 문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출제 많이 되죠. 자, 아연을 측정하는 원리로 가로에 오른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pH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아연은 pH 9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pH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핵심 족보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한번 더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